사실은 요 뒤에 있는 요 심볼은 독일어에서 온 거예요. 이 결정학에 관한 연구를 독일 사람들이 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붙인 심볼이에요. 그냥 심플 큐빅 이렇게 부르면 돼요. 또는 큐빅 P 구조. 그다음에 또 하나. 요거는 뭐냐면 여기 잘 안 보이네. 바디 센터드 되어 있는 애톰이 있는 거예요. 꼭지점에 8개가 있고 바디 센터드 되어 있는. 그래서 이게 BCC예요. 바디 센터드 큐빅. 이거를 결정학에서는 큐빅 I라고 불러요. 이 I도 독일 말에서 왔는데 내가 어느 단어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요건 당연히 FCC겠지. FCC예요. Face Centered. 요거 뭐 잘 찾으면 보여요. 착한 눈으로 보면 요 Face Centered 돼 있는 애톰들이 보여. 큐빅 F 또는 FCC. 이와 같이 큐빅 크리스탈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원자를 배치하는 방식이 3가지가 존재해요. 나머지 크리스탈 시스템들도 우리가 원자를 배치하는 방식이 하나 이상인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보면 테트라고날은 요 프리미티브 마치 심플 큐빅처럼 테트라고날 P 구조 꼭지점에만 있는 이런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테트라고날 I니까 뭐예요? 요거죠. 바디 센터드 돼 있는 바디 센터드 돼 있는 애톰을 갖고 있는 테트라고날 요게 가능해. 이 경우에는 페이스 센터드가 가능하지 않아요. 여기 만약에 얘를 페이스 센터드 시켜갖고 배치를 하면 그게 결국은 다른 레티스하고 동등한 게 돼버려요. 다른 레티스 구조와 동등한 게 돼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여기다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스롬빅. 얘는 좀 많네. 4가지나 돼요. 요게 심플 큐빅처럼 꼭지점에만 있는 거고 요거는 바디 센터드 돼 있는 거고 요거는 페이스 센터드 돼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위아래만 있는 거예요. 좌우하고 앞뒤로는 페이스 센터드 된 게 없고 위아래로만 페이스 센터드 돼 있는 애톰이 있는 이런 레티스가 가능해요. 그래서 오스롬빅은 4가지 레티스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모노클리닉. 모노클리닉은 이것도 심플 큐빅처럼 꼭지점에만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것도 위아래만 있는 거네요. 꼭지점에 있고 위아래에 있는 거. 이 2가지만 가능해. 바디 센터드나 페이스 센터드로 애톰들을 배치하면 이 경우에는 결국은 다른 레티스와 동등한 게 돼버리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헥사고날은 요거 하나밖에 없고 롬보이드럴 트리클리닉 얘네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3개는 배치하는 방식이 한 가지밖에 없지만 2가지 이상이 존재하는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레티스는 14개가 가능하고 그걸 갖다가 14 브라비스 레티스라고 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말을 좀 빨리 했지만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도 배운 건데 이제부터 이제 표시를 어떻게 할까? 표현을 그걸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어떤 큐빅 구조가 있다고 쳐요. 이게 큐빅이에요. 꼭 큐빅 아니어도 상관없어. 그냥 일반적인 크리스탈, 일반적인 유니셀이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그림은 마치 큐빅처럼 그려놨죠. 지금 요 부분 원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부분은 X축으로 레티스만큼 A 간 거고 레티스 파라미터만큼 Y축으로 레티스 파라미터만큼 B만큼 간 거고 그 다음에 Z축으로도 레티스 파라미터 C만큼 이동한 상태의 점 그게 요 점이지요. 그죠? 요 모서리점. 그래서 요거를 요 포인트를 우리가 좌표로 표현할 때 111 이렇게 표현해요. 111.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는 원점이니까 000이 되겠지. 111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요 점이나 결정학적으로 다를까 같을까? 같아요. 다른 점이 아니에요. 같아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정수배만큼 병진 이동을 시켜놓으면 그거는 다 같은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걸 Z하고 Y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쳐다본 거죠. 이쪽에서 쳐다본 상태에서 평면상의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지금 유니셀의 한쪽 면인데 여기에 어떤 점, 임의의 점이 있다고 칩시다. 요 점과 Y축 방향으로 비이동한 요 점. 이 두 개가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유니셀을 반복해서 이렇게 쌓으면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는 평면이 만들어지겠죠. 예. 그래서 요 점이나 요 점이나 같고 이거를 또 이 방향으로 레티스 파라미터 C만큼 이동한 요 점도 다 같은 거예요. 얘나 다 같아요. 그래서 결정학적으로 동등한 점들이에요. 저 점들은. 우리가 그 결정을 이야기할 때 결정면하고 방향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결정의 방향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봅시다. 여기 뭐 잔뜩 써놓긴 했지만 예를 갖고 봅시다. 먼저 이 점을 볼까요? 이 점을 보면 X방향으로 좌표가 1이죠. 그죠? 사실은 1a지. 근데 레티스 파라미터 a는 생략한 거예요. 원래 1a인데 a는 빼버리고 그냥 1이죠. 그 다음에 y 방향으로는 0b, 0b니까 그냥 0예요. 그 다음에 g축 방향으로는 2분의 1 c. 근데 c는 빼버리고 2분의 1이죠. 이와 같이 표현해요. 그래서 이 점을 2, 0, 1이기 때문에 디렉션을 표현할 때는 이 숫자에다가 가로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와 같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디렉션을 표현하다 보면 여기에 얻어진 숫자가 이 경우가 그렇네. 여기 얻어진 숫자가 지금 그 정수가 아니죠. 정수가 아닌 수로 얻어졌죠. 이럴 때는 이거를 그 최소의 정수로 만들어요. 다 2를 곱해주면 2, 0, 1이 되죠. 그래서 최소의 정수로 만들어서 꺾은 괄호 안에 표현해주면 그게 디렉션이에요. 그래서 201 디렉션 그러면 원점에서 이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다른 예, 여기 지금 유니셀 두 개를 그려놓은 거죠. 이 뒤쪽으로 하나 더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 여기가 원점이니까 저 안쪽으로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만큼 같고 Y 방향으로 1만큼 같죠. G 방향으로 1만큼 같지.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1, 0. 아니, 마이너스 1, 1,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를 요 앞에 요 숫자 위에다가 바를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해 줘요. 그리고 이 디렉션과 이 디렉션 이게 다 같은 디렉션이잖아요. 요 디렉션이나 요 디렉션이나 그렇죠? 네, 다 같은 디렉션이에요.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그리다 보면 똑같은 디렉션인 게 많아요. 제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 디렉션은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 X축 방향은 100이죠. 100. 만약에 이게 심플 큐빅이라고 한다면 요 100 디렉션 요거는 무슨 디렉션이야? 010 디렉션 요거는 001 디렉션 이 왼쪽으로 가는 건 0-1, 0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모든 디렉션이 다 결정학적으로 동등한 디렉션이에요. 이게 만약에 심플 큐빅이라면. 그렇죠. 어느 방향이든 이렇게 가는 거든 아래로 가는 거든 일로 가든 또 어디가 빠졌니? 하여간 이 앞에 뒤에 위에 아래 좌우 다 똑같은 디렉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정학적으로 동등한 디렉션의 패밀리를 한꺼번에 표현해 줄 때는 요 꺾은 가로가 아니고 요런 가로를 표현해 줘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레티스, 여러 가지 크리스탈 시스템 중에 이 헥사고날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헥사고날은 예를 들면 요 점을 표현해 봅시다. 요 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방식대로 디렉션을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X 방향으로 1, Y 방향으로 1, 그 다음에 G 방향으로 0. 그래서
110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렇지? 110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런데 요거 표현해 볼까요? 이번에는 요거를 표현해 보면 우리가 여기를 x, 요걸 y, 요걸 z라고 잡았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지.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돼요. y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 같잖아. 그렇죠? x에 대해서는 여전히 1이고 0이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표현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 디렉션이 다른 걸로 표현이 돼.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야 지금? 이게 헥사고날 레티스란 말이에요. 헥사고날인 경우에 요 원점으로부터 요 육각기둥의 요 모서리 쪽으로 향하는 모든 방향이 사실은 결정학적으로 다 동등한 거죠. 그렇죠? 다 동등해요. 따라서 이 디렉션과 이 디렉션이 결정학적으로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인덱스로 표현하고 나면 인덱스로 표현돼 버리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 헥사고날 시스템인 경우에는 인덱스를 3개로 표현하지 않고 인덱스 4개를 써요. 이 3 인덱스 시스템을 안 쓰고 소위 말해서 그 밀러 브라비스 4 인덱스 시스템을 쓰게 되는데 이때는 축을 하나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 쪽에 베이살 플레인, 이 바닥면 쪽에 축을 120도의 각도를 갖는 A1, A2, A3 3개의 축을 놓고 이 3개의 축에 수직한 G축을 놓은 다음에 이 4개의 축을 가지고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요 점 같은 경우에는 요와 같이 표현이 되게 되는데 왜 이러한 인덱스가 나왔냐 하면 자 일단은 G축 쪽으로는 만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0이겠죠. 요 G축 쪽으로는 요 디렉션이 이 G축하고 만나지 않으니까 0인 건 맞는데 요 바닥 쪽에서 A1, A2, A3가 왜 이 값이 나왔는지 봅시다. 이렇게 보면 요 점을 얘기하는 거지. 이 베이살 플레인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요 디렉션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요 점으로부터 첫 번째 축 A1축을 향해서 수직선을 긋고 A2축을 향해서 수직선을 긋는 거예요. A3축에 대해서는 이 값이 얼마야? 여기가 1이니까 이 반대쪽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이겠죠. 따라서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다 정수로 만들면 이렇게 되지. 예? 따라서 4 인덱스 시스템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얘는 요 디렉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디렉션. 앞에서는 3 인덱스 시스템으로 할 때는 110으로 표현됐던 요 디렉션이 4 인덱스 시스템을 쓰게 되면 방금 얘기했던 11 마이너스 2 0 이런 인덱스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3 인덱스하고 4 인덱스 사이에 그 서로 컨버전 시킬 수가 있어요. 만약에 3 인덱스가 U', V', W'이었고 4 인덱스로 표현하면 UV, TW라고 한다면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돼요. 우리가 3 인덱스로 읽었을 때 이 값을 알면 4 인덱스로 표현할 때 이 값은 이 식에 의해서 표현돼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110이면 U', V', W' 값이 11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V'도 1이네. 요거 1이고 1이니까 2 빼기 1은 1, 앞에 3분의 1이 있으니까 요 값이 3분의 1이죠. 이것도 V', U'이니까 이것도 역시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요 값은 W'이니까 W' 아까 여기 0이었었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하게 되면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0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요거 얘기 안 했지. 여기서 T 값은 요 값하고 요 값하고의 합이에요. 합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그 값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아이고, 빨리빨리 하려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뒤에 있거든.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복습시키려고 다시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서둘러서 막 얘기했는데 자, 일단요. 디렉션까지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질문? 팔 저은 거야? 자, 그 다음은 면을 얘기합시다. 면. 이거 지금 유니셀 2개를 쌓아놨죠. 얘는 3개를 옆으로 쌓았고 얘도 3개 옆으로 쌓네. 여기에 요 바닥면 그리고 요 2층의 바닥면 그 다음에 2층의 천장면 이 3가지 면은 결정학적으로 동등해요. 요 면 지금 요렇게 돼 있는 면 그 다음에 요 면 이 모든 면들이 다 동등해. 이것도 이 면 다 동등한 면들이에요. 다 동등한 면들. 이러한 면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앞에서 디렉션 표현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여기 뭐 잔뜩 써 있는데 밀러 인덱스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봅시다. 자, 이 면을 표현할 때 첫 번째는 접점을 찾는 거예요. 이 면이 축과 만나는 접점. 그러면 내가 이 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면의 크기가 요만한 걸까? 아니에요. 내가 이 면 그러면 면은 요만한 게 아니고 무한대로 넓은 거야 지금. 결정의 크기가 이만하다 그러면 이 결정의 크기만큼 넓은 거예요. 딱 요 면적을 한정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이걸 쭉 확장하다 보면 만나는 점들이 생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만나는 점을 읽어. X축에서 1, 그 다음에 Y축에서 B,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A고 여기는 B고, 그 다음에 G축은 안 만나죠. 그래서 만나는 곳이 1A에서 만나고 1B에서 만나고 Y축은 안 만나. 그렇죠? 그래서 11 무한대고 이거를 역수를 취해요. 역수를 취하면 110이죠. 110이고 만약에 이 숫자가 정수가 아니라면 최소의 정수로 만들어주고 근데 얘는 다행히 정수죠. 그러니까 뭐 그런 작업은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면 돼요. 면을 표현할 때는 요 가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이게 110면이에요. 여기 있는 요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면들 봅시다. 먼저 접점을 찾으면 X축은 여기서 만나네. 얼뜻 봐도 2분의 1 지점에서 만났죠. 그 다음에 B 안 만나지. C도 B랜다. Y축하고도 안 만나고 G축하고도 안 만나죠. 그래서 2분의 1 무한대 역수 취하면 200 그렇죠. 리덕션 할 거 없고 뭐 최소의 정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요 200으로 표현된 걸 또 뭐 최소의 정수로 표현한다고 뭐 나누기 2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나누기 2하면 뭐가 돼? 100이 돼버리죠. 면은 어디냐 하면 요 빨간 면이 아니고 요 면이에요. 요 면. 100면은 요 면이야. 요 빨간 면은 200면이에요. 200면. 자, 그러면 300면은 어디에 400면은 어디에 표현될까? 400면은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또 이렇게 들어가고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들어가고 그렇죠? 지금 100면은 저 뒤쪽에 하나 있고 요 앞쪽에 하나 있고 유니셀 하나에 면이 2개가 있죠. 200면은 유니셀 하나에 지금 면이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지? 그죠? 200면 요거예요, 요거. 그지? 그래서 요거를 반으로 나눈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400면이면 여기에 이렇게 또 존재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밀러 인덱스로 표현한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면들이 촘촘하게 있다는 걸 의미해요, 사실은. 그렇겠죠? 400면 되면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도 존재하고 여기에도 존재하고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촘촘하게 존재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마구잡이로 생긴 애가 하나 나왔는데 이것도 접점을 찾으면 A는 2분의 1 맞네. 2분의 1. 그 다음에 B쪽으로는 Y쪽으로는 1이네요. 1. 그 다음에 G쪽으로는 4분의 3이래. 4분의 3 같지는 않은데 하여간 4분의 3이래요.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를 1로 봤을 때 여기가 4분의 3이치. 역수를 취하고 정수가 아니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수로 만들어요. 그럼 634죠. 저면이 634면이에요. 634면. 그래서 가로를 묶어주면 634면. 얘도 숫자가 전부 다 꽤 크죠. 이렇게 숫자가 크면 유니셀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촘촘하게 있는 면들이 돼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아까 우리가 디렉션을 얘기할 때 결정학적으로 동등한 놈들이 있기 때문에 가로 중에 꺾은 가로가 아니고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가로 가지고 묶어갖고 그 이퀴벌런트 디렉션을 표현했었죠. 마찬가지로 면도 이퀴벌런트 한 결정학적으로 동등한 면은 요 가로를 가지고 묶어줘요. 예를 들어서 심플 큐빅이라고 한다면 이 면들이 사실 다 동등한 거예요. 심플 큐빅의 100 면이 어디야? 여기죠. 그 다음에 010면, 요 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면은 뭐야? 001면.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붙여 있는 것들은 저 반대쪽에 가 있는 면들이겠죠. 그 면들이 다 동등한 거기 때문에 이퀴벌런트한 면들은 이와 같이 가로를 묶어가지고 표현을 해줘요. 헥사고날 같은 경우에 아까 디렉션을 표현할 때도 인덱스 4개를 썼었죠. 그래서 이 면도 마찬가지예요. 4인덱스 시스템으로 표현하면 하는 방식은 밀러 인덱스나 똑같아요. 만나는 곳 A1축의 1이고 A2가 어디냐? 아, 여기네. A2축하고는 안 만나죠, 지금. 요 면이 A2축이 여기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걔하고 안 만나죠. 그러니까 무한되고 A3축은 여기서 만나네. A3축을 연장하면 마이너스 1 지점에서 만나죠. 그 다음에 G축 방향으로는 1에서 만났네. 그리고 이거 역수 취하고 정수로 만들고 가로로 묶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렵지 않아요.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복습이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전자재료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달랑 2개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실리콘을 위주로 얘기할 거예요. 실리콘 가지고. 실리콘은 크리스탈 시스템으로 보면 무슨 크리스탈이에요? 큐빅이죠, 큐빅. 그죠? 그 다음에 브라비스 레티스 갖고 보면은 FCC 레티스를 갖고 있는 거고, FCC 레티스가 4분의 1씩 X, Y, Z 방향으로 이동을 해갖고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우리가 다이아몬드 구조라고 부르는 거고, 따라서 뭐 헥사고날도 얘기하고 뭐 세븐 크리스탈 시스템, 14 브라비스 레티스 다 얘기했지만 그거 전체적으로 내가 이번 학기 강의하는 동안은 다 필요 없고 결국은 큐빅만 잘 알면 돼요. 큐빅 시스템만. 그리고 요 인덱싱 하는 건 알아야 되겠지. 인덱싱 하는 거. 뭐 헥사고날 인덱싱 하는 거는 까먹어도 좋아요. 요 3인덱스 시스템 가지고 밀러 인덱스로 표현하는 요건 알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질문. 이제 지금부터가 내가 이번 강의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건데. 여기서 한번 끊어주세요. 지금 30분 넘었나요? 대신에 실리콘으로 바꿔놓으면 이런 놈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내가 쭉 설명할 방법에 의해서 이런 웨이퍼 감자칩처럼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돌릴 테니까 요렇게 해갖고 다시 나한테 갖다 줘. 손으로 만지지는 마요. 뚜껑 여는 건 괜찮은데. 자, 젤은 아주 순수한 실리콘 결정이에요. 그러면 젤을 만들려면 굉장히 순수한 실리콘이 있어야 되겠죠. 저걸 어떻게 만드느냐 봅시다. 시작은 실리카를 가지고 시작해요. 실리카. SiO2예요. 실리카는. 얘를 먼저 리덕션을 시켜요. 탄소가 있는 상태에서 환원을 시키면
환원이 되면서 실리콘은 플러스 4가 상태에서 제로가의 퓨어 실리콘이 되고, 그 다음에 탄소가 여기 옥시전을 잡아먹어서 뭐 CO든 CO2든 하여간 그 COX 형태로 산소는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리덕션이 돼요. 이 리덕션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순도가 확 올라가겠죠. 얘는 고체예요. 이거를 클로리네이션을 시켜요. 클로리네이션을 시키면 SiCl4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실리콘 테트라클로라이드, 얘는 상온에서 액체예요. 이걸 액체 상태로 만들어요, 리퀴드. 왜냐하면 고체 상태에서 정제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이니까 분리 공정 이런 거 배웠잖아, 그죠? 고체보다는 액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그 공정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디스틸레이션 이런 거. 그래서 디스틸레이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얘의 순도를 아주 많이 높여요. 울트라 퓨어 상태로. 아주 높여. 그리고서는 얘를 다시 수소 분위기에서 리덕션을 시켜요. 그러면 수소가 Cl하고 만나면 HCl 가스가 나오겠죠. HCl 가스가 나오면서 다시 실리콘으로 가는 거예요. 실리콘이었던 거를 그 클로라이드로 만들었다가 다시 실리콘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순도를 확 높여요. 그래서 울트라 퓨어 상태의 폴리크리스탈라인 실리콘을 만들어요. 그러면 얘가 아까 내가 여러분한테 보여준 그 웨이퍼냐? 그렇지는 않아요. 얘는 순도가 굉장히 높은 실리콘이면 틀림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다결정질이에요. 다결정질. 그레인들이 많이 있는, 그레인 바운더리가 많이 존재하는 다결정 실리콘이에요. 얘를 이용을 해서 아주 유명한 초크랄스키 공정이라는 걸 해요.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이 초크랄스키 공정을 통해서 단결정으로 싱글 크리스탈로 만들어내요. 그러면 만약에 의도적으로 불순물을 집어넣지 않고 만들면 얼마나 순수하냐 하면 이 정도로 순수해요. 이 정도로. 이게 9이 9가 몇 개야? 9개예요. 9개. 9가 6개. 보통 이 9가 많으면 많을수록 값이 비싸져요. 9가 많을수록. 6, 9 그러면 엄청 비싸요. 뭐 어떤 물질이든지 6, 9짜리 살려면 뭐 99%짜리 비해서 값이 몇 배가 뛰어요. 6, 9이면은 100만 개 중에 한 개가 불순물이란 얘기죠. 9가 9개면 10억 개 중에 한 개가 불순물이란 얘기예요. 10의 10승계 중에 한 개가 불순물이란 얘기야. 가슴에 확 와닿게 얘기하면 어떤 말이냐면 현재 지구에 인류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70억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구 전체에 외계인이 7명 와 있는 상황. 이거예요. 엄청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없다고 보면 되겠죠. 뭐 중국에는 뭐 한 2명 있을 것 같고, 인도에도 한 2명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유럽 쪽에 뭐 하나 있을 거고, 뭐 브라질 쪽에 하나 있을래나? 우리나라는 아마 없을 거다 이렇게 보면 돼. 그렇지? 그 정도로 순수한 거예요. 자, 그럼 초크랄스키 앞에서 얻은 폴리실리콘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 폴리실리콘을 이 상태에서 쓰는 게 아니고 얘를 다시 녹여요. 얘를 다시 녹이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쓰냐면 온도를 잔뜩 올릴 수 있는 이런 뭐 엄청나 보이는 이런 장치를 쓰는데, 이 장치는 하여간 기본적으로 가열을 할 수가 있고, 가열을 해서 얘를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실리콘을 멜트 상태로 만들어요. 실리콘 멜트 상태로 만들고, 이 멜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바깥의 그릇은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그릇이어야 되죠. 그래서 쿼츠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히팅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거기에다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막대기 하나가 내려와 있죠. 이런 막대기 요 끝, 딱 좋네 이게. 요 막대기 끝에 아주 작은 실리콘 단결정을 여기다가 매달아 놓고 걔를 여기다가 담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온도와 이걸 또 돌려요. 이렇게 돌리면서 온도를 잘 조절하면서 이걸 위로 끌어올려요. 천천히. 그러면 식겠죠. 식으면서
천천히 결정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 멜트 상태에서 고체가 얻어지는데 그때 단결정 형태로 얻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실리콘 단결정이 자랐는데 요 자란 이 덩어리 이걸 인곳이라고 불러요. 이게 실리콘 인곳인데 실리콘 인곳을 점점 이제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얻어져요. 사람 이게 꽤 커 보이는데 이 아저씨 나만 할 것 같은데 이 사람 키 정도 되죠 지금. 이렇게 쭉 뽑아내는 거예요. 이 전체가 순도가 내가 의도적으로 불순물을 넣지 않았다면 순도가 99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순수한 실리콘.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일부러 불순물을 집어넣어요. 근데 불순물을 만약에 안 집어넣는다면 99 정도에 해당되는 아주 순수한 단결정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쟤를 잘라야 되겠죠. 잘라야 되겠지. 이 자르는 장치는 칼로 썰지는 않고 회전하는 톱 같은 걸로 자를 수도 있긴 한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거라고 해요. 나도 사실 이거는 본 적이 없어. 여기에 보면 다이아몬드 코티드 와이어라고 돼 있죠. 이 와이어가 있는데 이 와이어에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와이어를 여기 한쪽에 뭐 실패 같은 게 있지. 여기에 그 와이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비어 있는 실패예요. 그래서 이걸 회전을 시키면서 이 실 갖고 다이아몬드 코팅이 되어 있는 이 실 갖고 얘네들을 절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와이어 하나 갖고 하면 한 번에 한 번씩밖에 못 자르지만 이 와이어를 계속 평행하게 쭉 놓고선 걔를 한꺼번에 돌리는 거야. 그러면 한꺼번에 이 전체를 다 잘라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잘라요. 요 와이어의 간격은 대충 수백 마이크로예요. 수백 마이크로미터. 요 간격은 수백 마이크로미터인데 아마 뭐 거의 밀리미터 근처일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잘라낸 다음에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잘라내고 나면 이제 슬라이싱이 되면 이런 식의 웨이퍼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얘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웨이퍼 보면 표면이 굉장히 뺀질뺀질하고 광이 나지. 그게 뭐 광나는 약을 발라서 광이 나는 게 아니고 결정면이 깨끗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광이 나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여러 개를 놓고선 얘를 돌려요. 그리고 얘는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위는 그러다 보면 이 면이 이제 깎여 가지고 면이 깨끗하게 드러나게 되니까 빛이 반사가 잘 되는, 그래서 미러라이크하게 보이는 그런 웨이퍼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해서 폴리싱까지 다 끝내고 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그 웨이퍼가 되는 거예요. 저 웨이퍼는 초기에 반도체 산업을 우리나라가 시작할 때는 80년대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4인치 웨이퍼를 썼을 거예요. 내가 삼성에 입사할 때만 해도 6인치 웨이퍼를 그래도 꽤 썼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퇴사할 때쯤 돼서 8인치 웨이퍼를 많이 쓰다가 퇴사할 무렵 되니까 12인치 웨이퍼. 지금은 대세가 12인치 웨이퍼예요. 12인치면 요 직경, 요 인곳의 직경이 30cm라는 거예요. 30cm. 세수돼야 말한 거야. 엄청 크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슬라이싱을 한 다음에 폴리싱까지 다 끝난 그런 웨이퍼들이고, 아까 그 웨이퍼를 보면 한쪽 면은 뺀질뺀질한데 한쪽 면은 그렇게 뺀질뺀질하지 않죠. 그거는 보통 우리가 칩을 만들 때 한쪽 면 위에다가 뭔가 작업을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기능을 부여하거든. 이 뒤쪽은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양쪽 다 폴리싱 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쪽만 폴리싱 된 거고, 특별한 경우에 양쪽 다 폴리싱 된 게 필요할 때는 사실은 양쪽 다 폴리싱 하기도 해요. 원 사이드 폴리싱 돼 있는 웨이퍼도 있고 더블 사이드 폴리싱 돼 있는 웨이퍼도 있어요. 아이고. 자, 그러면 얼마나 유심히 봤는지 봅시다. 자,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웨이퍼는 여기 있는 4개 중에서 어떤 모양이었어요? 자, 번호 매길게. 3, 4. 1, 2, 3, 4. 관찰력이 얼마나 좋은지 봅시다. 몇 번? 2번? 또 다른 사람? 방금 봤는데 모르겠죠? 여기 보면 여기 뭐 납작한 게 있지. 요걸 플랫존이라고 불러요. 기다란 좀 긴 플랫존이 하나 있고 짧은 플랫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프라이머리 플랫, 요걸 세컨더리 플랫이라고 불러요. 얘는 프라이머리 플랫과 세컨더리 플랫이 45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고 얘는 하나밖에 없어. 그렇죠? 그리고 얘는 90도의 각도를 갖고 있고 얘는 180도의 각도를 갖고 있죠. 4가지 종류가 지금 있어요. 1, 2, 3, 4. 몇 번? 4번? 또 2번이 맞았어요. 요거였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해놨냐 하면 웨이퍼 사실은 그냥 동그랗게 만드는 게 더 쉬워요. 이거 플랫점 만들려면 인곳 상태에서 또 한쪽을 깎아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든 작업인데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동그랗게 만들어서 슬라이싱 한 다음에 폴리싱 해버리면 이게 무슨 웨이퍼인지 사람이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구분하기가. 그래서 여기에 정보를 부여한 거예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플랫존은 뭐 갖고 도핑을 했는지, 이게 P타입 도핑을 했는지, N타입 도핑을 했는지, 그리고 이 웨이퍼의 면, 반짝반짝한 면이 결정면 어떤 면인지 그걸 나타내요. 아까 내가 요 웨이퍼라고 했었지. 여러분들이 봤던 건 이 웨이퍼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요 프라이머리 플랫이 여기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약속에 의하면 이거는 P타입 웨이퍼고 요 면, 요 반짝반짝한 면이 111 면에 해당되는 거예요. 111 면. 요 면이 111 면이에요. 만약에 요런 거였다. 그러면 요거는 100 면이야, 이 면이. 100 면. 그러니까 100 면이면 요 면 있죠, 요 면. 요 면. 그 면이 되는 거예요. 그 P타입 도핑, N타입 도핑, 임퓨리티를 의도적으로 집어넣는 걸 도핑이라고 불러요. 그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싫은데 들어간 게 아니고 일부러 집어넣은 거거든. 그래서 도핑이라고 부르고 N타입 도핑을 하면 전자가 많아지는 거고 P타입 도핑을 하면 홀이 많아진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좋은 정보는 뭐냐 하면 프라이머리 플랫은 다 있죠. 어떤 웨이퍼든. 어떤 웨이퍼든 다 있죠. 이 프라이머리 플랫의 방향이 110 이 방향이 110 방향. 110 방향. 110 방향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아까 한번 얘기했었죠? 110. 0이니까 그릴까요? 이게 110. 요게 요거지. 이렇게 그릴까? 이게 낫겠다. 그죠? 요걸 나타내는 거지. 요거하고 연관된 문제가 오늘 숙제로 나가니까. 자, 그 다음에 실리콘이 이러한 다이아몬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죠. 여기서 요 유니셀의 요 모서리의 길이 이게 5.43, 레티스 파라메타가 5.43이에요. B하고 C는 얘기 안 해. 왜냐하면 A나 B나 C나 다 똑같으니까. 5.43 앵스트롬인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아까 100 웨이퍼 100 웨이퍼다라고 하면 요 면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요 면이. 그죠? 100 웨이퍼다 그러면 요 면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 100 웨이퍼다 그러면 요 면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지? 사실 다 같은 면이야. 100 웨이퍼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갖고만 얘기하면 요 면이라고 해야 맞지? 근데 요 뚜껑이나 이 우측 뚜껑이나 이 뭐 앞면에 나와 있는 뚜껑이나 다 똑같은 뚜껑들이야. 그죠? 자, 여기에 뭐 어떤 사람이 그려놓은 걸 내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갖고 붙여놨는데 출처를 안 밝혀서 또 문제가 될래나? 요 구조를 이제 애톰 수를 왕창 늘려가지고 많이 늘려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여기가 G축, X축, Y축이에요. 그래서 요 방향이 100 방향, 요 방향이 010 방향, 요게 001 방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 바디 다이아고날 방향, 바디 다이아고날 방향이 111 방향이 되겠죠? 111 방향이에요. 웨이퍼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웨이퍼를 보면 이 면이 111 면인 웨이퍼도 있고 100 면인 웨이퍼도 있고 여기 다 둘 다 100 면이고 이거 111 면이죠. 두 가지 면이 어떻게 다른지 보려 그래요, 지금. 만약에 그 100 면, 이게 100 면이지 여기 이게 001 디렉션이니까 요거 100 면을 내가 요 위에서 본 거예요.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원자들이 뭐 잔뜩 득실득실 거리고 있지. 원자들이 득실득실 거려. 여기는 입체를 실제로 위에서 쳐다본 거를 그린 거예요. 하지만 가장 표면에 드러나 있는 원자만 그린다면 얘네들의 배치 모양은 어떻게 돼 있어 지금? 내 손을 쫓아올 수 있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요거 봐봐요. 요거 표면에 드러나 있는 원자죠?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거, 이거 표면에 드러난 거예요? 아니죠. 밑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거예요. 표면에 드러나 있는 원자만 내가 찝으면 요거가 지금 사각형을 만들고, 그렇죠? 얘 네 개가 사각형을 만들고, 그 가운데 뭐가 하나 들어가 있는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으로 표면이 보여요. 이게 100면 웨이퍼들이에요. 반면에 111면 웨이퍼들을 봅시다. 111면, 이거 먼저 봅시다. 111면 웨이퍼를 보면 이건 좀 더 헷갈리게 돼 있어. 이쪽에서 쳐다본 거고, 또 여기에서 이쪽으로, 또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일로 쳐다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 가장 표면에 드러나 있는 애들, 요거 표면에 드러났죠? 그지? 요것도 표면에 드러났어. 요것도 표면에 드러났어. 하지만, 얘네들은 확실하게 밑으로 쳐져 있는 애들이고, 요거. 그렇게 드러나 있죠, 지금? 요거. 최소 단위를 보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죠? 그렇죠? 명확하지 않지만, 잘 봐봐요. 착한 마음으로 잘 보면 보여요. 뭐, 매지가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웨이퍼 중에 면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 110면으로 잘랐다고 칩시다. 110면이면, 여기로 1, 0이니까 이 방향 얘기하는 거죠. 아까 110 방향이 어디라 그랬어? 그 프라이머리 플랫 존 방향. 프라이머리 플랫 존 방향. 다시 말하면 지금 보면 이거는 아까 그 노테이션 약속에 의하면 플랫존이 프라이머리 플랫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반짝반짝한 면은 무슨 면? 111면. 근데 이게 아까 무슨 방향을 했어요? 110 방향. 110 방향이라고 했죠? 110 방향. 따라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면이 어디냐 하면 지금 내가 요 면을 보고 싶은 거예요. 110 방향, 요 방향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요 플랫존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으로 봤을 때 거기에 원자들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 이렇게 내가 쳐다보면
내 눈이 엄청 좋아서 원자들이 보인다면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것도 좀 비스슨하에, 얘하고 비스슨한데, 잘 봐요. 표면 쪽에 드러나 있는 원자를 보면 얘 사각형 모양이에요. 사각형 모양으로 배치가 돼 있어. 하지만 여기는 정사각형 모양이었어. 그지? 이렇게 정사각형이고 가운데 뭐가 있는 이런 모양이었었잖아. 그런데 얘는 찌그러져 있어요. 찌그러져 있어. 그지? 달라요. 그래서 면이 어디냐에 따라서 111면, 100면, 그 다음에 110면, 면에 따라서 원자들이 배치되어 있는 게 다르죠? 달라요. 엄연하게 달라요.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근데? 응?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중요해요, 사실은. 왜 중요하냐 하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 중에, 모빌리티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치? 전기를 얼마나 잘 통하느냐? 이거는 전하를 띠고 있는 차지 캐리어, 일렉트론이나 홀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높으면 전기 잘 흘러요. 또 다른 요인은 모빌리티가 커야 전기를 잘 통한다고 했어. 컨덕티비티가 커져요. 그런데 모빌리티가 언제 좋아요? 왜 나빠져? 모빌리티가 나빠지는 이유는 스캐터링 때문에 나빠져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면을 노출시키고 내가 소자를 만들 때 전기가 흘러야 되는 방향을 111 방향으로 흐르게 하느냐, 뭐 저기 110 방향으로 흐르게 하느냐, 뭐 아니면 100 방향으로 흐르게 하느냐, 어느 방향으로 전기가 흐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지나가는 전자 입장에서는 많이 달라요. 이 얘기야. 만약에 이게 100 방향이라고 합시다. 내가 전자야. 저쪽에 플러스 차지가 걸렸어. 그럼 난 어떻게 해? 절로 가야죠, 뭐. 가야 되는데, 배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거 가기 좋겠지. 그런데, 뭐 이상한 앵글로 저쪽에 차지 걸려서 내가 지금 절로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이 걸리적거리겠죠. 예. 크리스탈의 디렉션에 따라서 모빌리티가 달라져요, 사실은. 예. 따라서 모빌리티가 달라지면 컨덕티비티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자 소자의 특성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소자를 만들 때는 트랜지스터에서 전기가 흘러야 되는 방향이 어디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조차도 다 정해놓고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여기다 이 웨이퍼에다가 큼지막하게 트랜지스터 하나를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9월 1일 날은 트랜지스터에서 전기가 흐르는 방향을 이렇게 만들고 9월 2일 날은 뭐 이렇게 만들고 9월 3일 날은 이렇게 만들고 뭐 아무렇게나 막 만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딱 정해놓고 최적화된 방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플랫전이 또 있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지금 이와 같은 이 플랫전 가지고 표현하는 이 약속은 이 300mm 웨이퍼에서는 사실은 쓰지 않아요, 이제. 지금은 이 나치를 표현해요. 여기 이렇게 살짝 여기를 파놨어. 나치를 파놨어요. 이렇게 플랫전 하는 것보다는 여기 살짝 이렇게 나치 파놓는 게 좋아요. 뭐가 좋아? 다 돈이잖아. 이게 웨이퍼 사이즈, 지금 돈 많이 벌려고 이제 웨이퍼를 300mm까지 키워놨는데 끝에 썩둑 잘라놓으면 그쪽은 못 만들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에 살짝 나치를 해놓고 이렇게 지금은 프라이머리 플랫전 저렇게 큼지막하게 만들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장은 우리가 다 공부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2장 이 부분 공부할 거니까 예습들을 해오도록 하고 이게 숙제예요. 내가 1장, 2장 숙제를 한꺼번에 낼까 하다가 그냥 따로 내기로 했어. 그래서 1장 숙제 문제 4개인데 요건 쉬워요. 요것도 뭐 쉬워요. 여기 원래 문제가 2까지 있어. A, B, C, D, E까지 있는데 그거는 그 수학 소프트웨어를 써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빼고 A, B, C, D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1.9 하고 1.10을 해야 되는데 1.10은 여러분들 이거 할 때 정보가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프라이머리 플랫전 방향은 110이에요. 110. 그런데 이거는 패밀리를 표현하는 거지. 패밀리를 표현하는 거고 실리콘은 큐빅 시스템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시스템으로 보면 큐빅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패밀리에 해당되는 것들은 얘도 해당돼요. 011. 그죠? 110도 해당되고 101도 해당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플랫전의 방향을 정해놓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문제를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될 거예요. 뭐 특정 방향으로 그루브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 결정학적 지식을 이용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네 개 중에서는 이게 난이도가 제일 높은데 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